진보와 빈곤 제10권 인간 진보의 법칙 제3장 인간 진보의 법칙. 그렇다면 인간 진보의 법칙은, 문명의 전진을 지배하는 법칙은 무엇인가? 이 법칙은 모든 인간이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회 발전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해야 하며, 막연한 일반화나 피상적인 유추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 법칙은 정체된 문명과 쇠퇴하고 파괴된 문명을 설명해야 하고, 문명의 발행에 관한 일반적인 사실이나 모든 문명을 화석화 내지 무력화시켰던 힘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이 법칙은 전진과 후퇴, 아시아 문명과 유럽 문명의 일반적인 성격 차이, 고전 문명과 현대 문명의 차이, 진보의 속도에서의 차이를 설명해야 하고, 중요성은 덜할지 모르지만 진보의 분출, 시작, 정지 등도 설명해야 한다. 그리하여 진보의 본질적인 조건이 무엇인지, 문명을 전진시키거나 지체시키는 사회제도는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법칙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보려고 하면 법칙이 보일 것이다. 나는 이 법칙에 과학적인 정밀성을 부여하지는 않고 단지 이를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려고 한다. 진보를 자극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의욕이다. 인간의 동물적 본성의 욕구, 지적 본성의 욕구, 정서적 본성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의욕이다. 이는 생존하고 알고 행동하려는 의욕으로서 결코 충족시킬 수 없는 의욕이며, 충족할수록 더 커지는 의욕이다. 정신은 인간이 전진하는 수단이다. 모든 전진은 정신을 통해 이룩되고 또 새로운 전진을 위한 유리한 기초가 된다. 인간은 생각을 통해 체구를 키울 수는 없지만 생각을 통해 우주에 대한 지식과 힘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다. 짧은 일생 동안 개인이 나아갈 수 있는 거리는 얼마 되지 않는다. 각 세대는 조금밖에 이루지 못하지만 앞 세대의 업적을 계승함으로써 인류의 수준을 점차 높일 수 있다. 마치 산호가 해저에서 다른 세대의 층 위에 자기 세대의 층을 형성하면서 높아지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정신력은 진보의 동력이며, 인간은 진보에 투입하는 정신력에 지식의 확대, 방법의 개량, 사회 상태의 개선에 투입하는 정신력에 비례하여 전진한다. 정신력의 양은 일정하다. 즉, 사람의 신체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듯이 정신이 할 수 있는 일에도 한계가 있다. 진보에 기여할 수 있는 정신력은 진보와 무관한 목적에 소비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신력이다. 정신력을 소비하지만 진보와는 무관한 목적은 유지와 갈등의 두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유지에는 생존의 확보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속 및 기존 발전 성과의 보존도 포함된다. 갈등에는 전쟁과 전쟁 준비 외에도 타인을 희생시켜 만족을 얻거나 이를 막는 데 드는 모든 정신력 소모가 포함된다. 사회를 배에 비유한다면 다음과 같다. 선원의 행위와 노력에는 배를 전진시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배에 들어온 물을 퍼낸다든지, 선원들이 싸운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배를 끌어당긴다든지 하는 행위에 힘을 소비하면 배의 전진이 더디게 된다. 사람이 따로 떨어져 살면 개인의 모든 힘이 생존 유지에 다 소요된다. 정신력은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서로 어울릴 때에만 자유롭게 되어 고차적인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 어울림으로 인해 분업이 가능해지고 다수인의 협력에 의해 생기는 경제성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어울림은 진보의 첫째 요소이다. 개선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어울릴 때 이루어지며,
어울림이 넓고 긴밀할수록 개선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그리고 인간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도덕 법칙이 무시되느냐, 존중되느냐에 따라 정신력이 대립 속에 낭비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므로 평등 또는 정의는 진보의 둘째 요소이다. 이렇듯 평등 속의 어울림이 진보의 법칙이다. 어울림은 정신력을 자유롭게 하여 개선에 바칠 수 있도록 해주며 평등, 정의, 자유 이 세 용어는 도덕 법칙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동일하다. 정신력이 쓸데없는 싸움에 소모되는 것을 막아준다. 이제 모든 다양성, 모든 전진, 모든 정체, 모든 퇴보를 설명할 수 있는 진보의 법칙이 나왔다. 인간은 같이 모임으로써 진보하며 서로 협조함으로써 개선에 바칠 수 있는 정신력을 증대시키는 성향이 있다. 그러나 갈등이 발생하거나 어울림이 조건과 힘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진보 경향은 약화되고 결국에는 반전된다. 내재된 능력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사회 발전이 빠르냐 느리냐 정지하느냐 후퇴하느냐 하는 것은 발전이 부딪히는 저항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개선에 대한 장애는 사회 자체와 관련하여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문명의 초기에는 외부적인 장애가 큰 힘으로 작용하지만 후기에는 내부적인 장애가 더 중요해진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성을 갖는다. 인간은 붙잡아서 길들여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무력한 존재로 태어나서 능력이 성숙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가족관계가 필요하다. 가족관계는 문명 국민보다 문명 수준이 낮은 국민일수록 더 넓고 강하다는 사실은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최초의 사회는 가족이고 가족은 혈연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장하면 부족이 되고 거대 국가를 형성한 후에도 단일 민족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인간이 다양한 땅과 기후가 있는 지구에 사는 관계로 평등한 능력으로 평등하게 출발했더라도 사회 발전은 아주 다르게 된다. 어울림에 대한 최초의 장애는 자연 조건에서 나온다. 자연 조건은 지역에 따라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의 진보도 다르게 나타난다. 인간의 지식이 보잘것없어서 자연이 저절로 제공해주는 생존 물자에 주로 의존하였던 시대에는 인구의 순증가 속도나 인구 증가에 따른 결속의 정도는 기후나 토양이나 물리적 지형에 의해 크게 좌우되었다. 동물성 식품과 따뜻한 옷이 많이 필요한 곳, 토지가 척박하고 인색한 곳, 울창한 열대숲이 우거져 야만 상태의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곳, 산이나 사막이나 바다가 인간을 갈라놓고 고립시키는 곳 등에서는 어울림도 어울림을 통해 생기는 개선도 별로 진전이 없다. 그러나 따스한 기후와 비옥한 평야가 있어서 보다 작은 힘과 보다 작은 면적으로 인간 생존이 유지될 수 있는 곳에서는 사람이 더 긴밀하게 결속할 수 있고 처음부터 더 많은 정신력을 개선에 투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명이 최초에 발생한 곳은 자연이 큰 계곡과 평지이며 이런 곳에서 초기의 유적이 발견된다. 그러나 자연 조건의 다양성이 직접 원인이 되어 다양한 사회 발전이 이룩되기도 하지만 사회 발전이 다양해지면 인간의 내면에서 개선에 대한 장애가 발생한다. 아니, 강한 반작용이 발생한다. 가족이나 부족이 서로 분리됨에 따라 사회적 일체감이 사라지고 언어, 관습, 전통, 종교 등 크고 작은 각 사회가 형성하는 그물이 서로 달라진다. 이러한 차이와 더불어 편견이 자라고 증오가 생기고 접촉에서 분쟁이 쉽게 발생하고 침략이 침략을 낳고
남을 해치면 복수가 뒤따른다. 사회 집단이 분리되면 이스마엘이나 카인처럼 적대하는 마음이 싹트고 전쟁이 만성화하여 전쟁은 자연스러운 사회 관계인 것처럼 여겨지고 인간의 힘은 공격과 방어, 상호 사륙과 부의 상호 파괴, 전쟁 준비에 소비된다. 이러한 적대 관계가 끈질기게 지속된다는 사실은 오늘날 문명 세계가 유지하는 보호 관세와 상비군을 보면 알 수 있다. 외국인의 것을 훔치는 것은 절도가 아니라는 생각을 불식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은 국제저작권법 제정의 어려움을 보면 알 수 있다. 부족이나 시족 간에 끊임없는 적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상하다고 할 수 있는가? 각 사회가 고립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으면서 독자적으로 사회 환경이라는 그물을 짜고 개인은 여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경우, 전쟁이 원칙이고 평화는 예외라는 사실을 이상하다고 할 수 있는가? 옛사람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 전쟁은 어울림에 대한 부정이다. 사람이 여러 부족으로 분리되면 전쟁이 늘어나서 개선이 억제된다. 심한 분리 없이 인구가 상당히 증가할 수 있는 곳에서는 사회 전체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 경우에도 내부에서 부족한 전쟁을 하지 않는 덕에 문명이 발전할 수 있다. 인간의 긴밀한 어울림을 저해하는 자연적 장애가 약한 곳에서는 그 초기에는 전쟁이라는 억제 요소도 적을 것이다. 많은 부족이 흩어져 있어 미개했던 시기에도 비옥한 평야지대에서는 문명이 발상하여 높은 수준에 달할 수 있다. 그리하여 소규모 부족으로 분리되어 전쟁이 전진을 가로막는 경우에 어떤 부족이나 민족이 나타나서 이들을 정복하여 소규모 사회를 크게 만들어 그 내부에서 평화를 유지하면 문명의 첫걸음이 시작된다. 반면에 평화로운 어울림을 가능하게 하는 이 힘이 붕괴되면 외침이나 내란에 의해 전진은 중단되고 퇴보가 시작된다. 그러나 어울림을 촉진하고 정신력을 전쟁에서 해방시켜 문명을 촉진한 요소는 정복만이 아니다. 기후와 토양과 지형의 다양성은 처음에는 인류를 분리시키는 작용도 하지만 교환을 촉진하는 작용도 한다. 상업은 그 자체로 어울림 내지 협동의 한 형태이기도 하지만 문명을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 직접적으로 촉진하기도 하고 전쟁과는 반대되는 이해관계를 형성하거나 편견과 증오의 어머니인 무지를 쫓아버리는 간접적 방법으로 촉진하기도 한다. 종교도 이와 같다. 종교가 취하는 형태 또는 종교가 야기하는 증오로 인해 사람들이 편을 가르고 전쟁을 하기도 하지만 종교가 어울림을 촉진하는 수단이 된 경우도 많다. 그리스의 예에서처럼 공통된 신앙이 전쟁을 억제하고 화합의 기초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현대 문명이 싹튼 것도 기독교가 유럽의 야만족을 이겼기 때문이다. 로마 제국이 분열되었을 때 기독교가 없었다면 유럽은 결속력이 사라졌을 것이다. 그랬다면 북아메리카 인디언 수준을 넘지 않는 상태로 전락했거나 아라비아의 침입을 받아 그 정복의 칼 아래 아시아 문명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아라비아 부족도 종교에 의해 막강한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생겨난 이 종교는 아득한 옛날부터 분리되어 있던 부족을 통일하였고 널리 전파되면서 인류의 상당수를 공통의 믿음을 가진 어울림으로 이끌었다. 세계의 역사를 훑어보면 문명은 어느 곳에서나 인간의 어울림에서 비롯되었고 어느 곳에서나 어울림이 깨어지면 사라졌음을 알게 된다. 로마 문명은 정복을 통해 전 유럽으로 퍼져서 내부적인 평화를 확보했으나 북유럽 민족의 침입에 의해
사회가 다시 분열됨으로써 시들고 말았다. 현대 서구 문명에서 진행되고 있는 진보는 봉건 제도가 변하여 사람들이 다시 큰 단위로 어울리게 되고 우수한 로마 정신이 과거의 로마 군대처럼 각 단위 간의 공통의 관계를 설정함에 따라 시작되었다. 봉건적 유대가 국가 단위의 규모로 자라고 기독교가 새로워져서 암흑시대에 기독교가 감추었던 지식이 드러나고 도처에 세워진 기독교 조직이 평화적인 화합의 끈을 묶으면서 기독교 질서 속에서 어울리도록 가르치자 더 큰 진보가 가능해졌다. 인간이 점점 더 긴밀한 어울림과 협동을 이룩하면서 진보는 점점 더 큰 힘으로 계속되었다. 그러나 문명의 변화와 역사상의 다양한 현상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 내부적 저항 또는 저항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를 더 고려해야 한다. 이 요소는 전진하는 사회의 심장부에서 발생한다. 멋있게 출발한 문명이 스스로 정체되거나 야만족에 의해 파괴되는 현상은 이 요소에 의해서만 설명된다. 정신력은 사회 진보의 원동력으로서 어울림에 의해 자유롭게 된다. 통합에 의해서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르겠다. 이러한 과정에 있는 사회는 점점 복잡해진다. 사회 속의 개인은 점점 더 상호 의존적이 된다. 직업과 기능은 전문화된다. 인구는 떠돌지 않고 정착한다. 각 개인은 필요 물자를 자급자족하려고 하지 않으며 각종 상공업은 분업화된다. 이 사람은 이 일, 저 사람은 저 일에 대한 기술을 가진다. 지식도 이와 같다. 지식 체계가 한 사람의 학습 범위보다 방대하게 되어 여러 분야로 나누어지므로 각자 분야별로 지식을 습득하고 연구한다. 종교 의식의 진행도 마찬가지로서 특별히 의식을 전담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간다. 질서 유지, 재판, 과세 및 포상, 전쟁 수행 등의 임무는 정부라는 조직의 고유 기능이 된다. 진화에 대한 허버트 스펜서의 정의를 사용한다면 사회의 발전은 그 구성원과 관련하여 볼 때 불확실하고 비체계적인 동질성에서부터 확실하고 체계적인 다양성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발전 단계가 낮은 사회는 장기도 팔다리도 없는 하등 동물과 비슷하여 신체의 일부를 잘라도 살 수 있다. 발전 단계가 높은 사회는 기능과 힘이 전문화된 고등생물과 같아서 각 부분은 다른 부분에 극히 의존적이다. 이러한 기능과 힘의 통합 및 전문화 과정이 이 사회에서 진행되면 인간 본성의 심층 법칙으로 인한 불평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불평등이 사회 성장의 필연적 결과라는 뜻은 아니고 성장에 의해 조성되는 새로운 상황에서 평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사회 제도의 변화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의 성장이 그런 경향을 갖게 된다는 말이다. 비유하자면 사회가 발전하면 각 사회가 짜는 법률, 관습, 정치 제도라는 옷이 몸에 안 맞게 된다는 말이다. 또 비유하자면 인간의 발전은 미궁 속을 헤쳐 나가는 것과 같은데 그저 앞으로만 나가면 반드시 길을 잃게 되고 이성과 정의에 의존해야만 빠져나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다. 성장에 동반하는 통합은 그 자체로 정신력을 자유롭게 하여 개선을 이룩하기도 하지만 인구의 증가 및 사회 조직의 복잡화와 더불어 그 반대 경향도 생긴다. 통합으로 인해 불평등이 발생하면 정신력이 소모되며 그 경향이 확대되면 개선이 정지되기에 이른다. 진보와 함께 진화하다가는 결국 진보를 중단시키고 마는 힘에 대한 법칙을 끝까지 추적하면 물질적 우주의 기원이라는 문제보다 더 심오한 문제, 즉 악의 발생이라는 문제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단지 사회가 발전하는 가운데 그 발전을 저지하는 경향이 발생하는 방식에 대해 지적하는 정도로 만족하려고 한다. 인간 본성에는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두 가지 자질이 있다. 하나는 습관의 힘이다. 같은 방식을 계속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정신적, 도덕적 타락의 가능성이다. 전자가 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는 습관, 관습, 법률, 방법 등이 애초에 유용성을 상실한 뒤에도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한다는 점이다. 후자의 효과는 상식적인 관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될 방향으로 제도나 사고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면 개인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성이 더 높아지는 동시에 사회의 영향력에 비해 개인의 영향력이 자기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조차 줄어든다. 뿐만 아니라 어울림과 통합의 효과로 각 개인의 힘의 합계와는 구분되는 특별한 집단적인 힘이 나타난다. 이 법칙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도처에서 찾을 수 있다. 동물성 유기체의 복잡도가 커지면 각 구성 부분의 생명과 힘을 넘는 통합된 전체로서의 생명과 힘이 생긴다. 무의지적 운동 능력을 넘어서 의지에 의한 운동 능력이 생긴다. 집단적 행위와 충동이 동일한 상황에서의 개인적 행위와 충동과 다르게 나타나는 사례는 많이 있다. 군대의 전투력이 군인 개개인의 전투력과 매우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사례를 들 필요가 없다. 지대의 성질과 발생에 대해 탐구하는 중에도 이런 사실을 볼 수 있었다. 인구가 희소한 곳의 토지는 가치가 없다. 사람들이 모여들면 토지 가치가 생기고 상승하는데 이것은 개인의 노력에 의해 생기는 가치와는 확실히 다르다. 이 가치는 어울림에 의해 생기며 어울림이 커지면 상승하고 어울림이 깨지면 사라진다. 일반적으로 부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것 이외의 형태를 가진 힘도 역시 이와 같다. 사회가 성장하면 종전의 사회제도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향이 생기고 그와 더불어 집단적인 힘이 사회의 일부분에 집중된다. 사회가 전진하면서 부와 힘의 불평등 분배가 발생하면 다시 더 큰 불평등을 야기한다. 일단 타인의 것을 침해하면 그를 바탕으로 하여 더 큰 침해를 할 수 있게 된다. 잘못을 자주 용인하다 보면 정의의 관념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족장제 사회는 쉽게 세습적 군주 국가로 성장하여 왕은 지구에 존재하는 신이 되고 대중은 왕이 내키는 대로 부리는 종이 된다. 아버지가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아버지가 죽으면 맏아들이 가족 공동체에서 가장 경험이 많다는 점에서 가장을 이어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가족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런 방식이 유지되면 권력이 특정한 가게에 집중된다. 이렇게 집중된 권력은 사회의 공동재산이 불어나고 사회의 권력이 커짐에 따라 필연적으로 커지게 마련이다. 가장은 세습적인 왕이 되고 왕 자신이나 국민이나 왕이 우월한 권리를 가진 자라고 생각하게 된다. 집단의 힘이 개인의 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왕의 포상권과 처벌권이 강해지고 왕에게 아첨하거나 왕을 두려워할 이유도 커진다. 이러한 과정을 그대로 두면 마침내 온 국민이 왕의 발 아래 엎드리게 되고 여느 사람과 다름없는 한 인간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 10만 명이 50년간 죽도록 일하는 사태가 생긴다. 소규모 미개인 부대의 대장은 그 부족에 속하는 한 사람으로서 단지 그중 가장 용감하고 주의력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된다. 그러나 집단이 커지면 직접적인 선택이 어려워지며 맹목적 복종이 필요하고 강제력이 행사될 수도 있다. 그러다가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면
어쩔 수 없이 절대 권력이 발생한다. 기능 전문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회가 성장하면 모든 생산자가 이를 그만두고 전쟁에 투입되는 것보다는 정규군을 전문화하는 것이 전투력 측면에서 분명히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군인 계층 내지 군 지휘관의 수중에 권력이 집중된다. 사회 내부의 질서 유지, 재판, 공공시설의 건설과 관리, 특히 종교의식 등은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특수 계층의 손에 넘어간다. 그런데 이런 계층은 자신의 기능을 과장하고 힘을 확대하려는 성향이 있다. 그러나 불평등을 유발하는 커다란 원인은 토지의 사유라는 자연 독점에 있다. 처음에는 토지가 공동재산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인식은 매년 토지를 재분배하거나 공동으로 경작하는 등 소박한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저수준의 발전 단계에나 맞는 방식이다. 인간이 자기의 생산물에 관해 자연스럽게 가지는 사유관념이 토지에도 쉽사리 확대되는데 토지 사유제는 인구가 희소한 시기에는 토지의 개량자 내지 사용자에게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줄 수 있지만 인구가 조밀해지고 지대가 상승하면 결국에는 생산자에게서 임금을 박탈하는 제도로 변모한다. 뿐만 아니다. 지대를 징수하여 공공 목적에 사용하는 방법도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일부 계층의 손에 들어감에 따라 이 계층이 토지 소유를 독점하고 다른 사람은 소작인이 되는 제도로 바뀌고 만다. 이 방법은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 토지를 공동재산으로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전쟁과 정복은 정치 권력의 집중과 노예 제도를 낳고 사회가 성장하여 토지의 가치가 생기는 지역에서는 자연히 토지 독점을 야기한다. 지배계층은 권력을 수중에 집중시키고 머지않아 토지도 집중 소유하게 된다. 정복한 토지의 대부분이 이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피정복민은 소작인이 되거나 농노가 될 것이다. 각 나라마다 자연적 사회 성장 과정에서 오랫동안 공공토지 내지 공동토지가 존재하면서 원시적 공동체 문화에서 목초지 등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이 땅마저 사유화되고 만다. 이러한 사례는 근대에 흔히 발견된다. 불평등이 일단 야기되면 발전이 진행되면서 토지 소유는 더욱 집중한다. 불평등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경과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나는 단순히 사회 발전에 따라 불평등이 자리 잡는다는 일반적인 사실만을 지적하고 싶다. 그러나 이 핵심적인 사실만으로도 문명의 화석화와 퇴보에 관련된 모든 모습이 명료하게 드러난다. 인간의 사회적 통합에 따라 발생하는 권력과 부가 불평등하게 분배되면 개선을 이룩하고 사회를 전진시키는 힘이 억제되고 결국에는 무력화된다. 한편에서는 대중이 정신력을 단순한 생존에 소비하는가 하면 다른 편에서는 불평등한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소비하거나 과시, 사치, 전쟁 등에 소비한다. 사회가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극부계층과 극빈계층으로 나누어질 때 거인처럼 건설하고 보석공처럼 마무리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자비하고 쓸모없는 허영의 기념물이 되거나 인간을 고양시키는 임무를 저버리고 인간을 끌어내리는 수단으로 전락한 종교의 증거물이 될 뿐이다. 어느 정도의 발명은 당분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이는 사치를 더하기 위한 발명일 뿐 힘든 일을 덜고 힘을 증가시키는 발명은 되지 못한다. 지식의 연구가 사원이나 궁전의 깊은 곳에서는 이루어질지 몰라도 그 지식은 비밀이 되어 공개되지 않는다. 만일 이런 지식이 새어나와 일반인의 사상을 고양하고 일상생활을 밝혀주면 위험한 혁신 요소라고 하여 탄압을 받게 된다. 이런 사정이 존재하면 개선에 투입되는 정신력이 감소하듯이 불평등이 존재하면
사람에겐 개선을 기피하는 경향이 생긴다.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 온 힘을 바치기 때문에 무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계층은 옛날 방식을 고수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또한 기존의 사회 제도에서 특수 이익을 얻는 계층의 보수주의도 역시 분명하다. 혁신에 저항하는 경향은 종교, 법률, 의술, 학문, 상업 길드 등 모든 특수 조직에서 나타나며 결합력이 강한 조직일수록 저항의 강도도 높아진다. 결합력이 강한 단체는 혁신이나 혁신을 주장하는 사람을 항상 본능적으로 싫어한다. 이는 변화가 일반인의 진입을 막아주던 장벽을 허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하여 자기 단체의 중요성이나 힘을 앗아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표현이다. 이런 단체는 언제나 자신의 특수한 이익이나 기술을 조심스럽게 보호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진보 후에 화석화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불평등이 심해지면 개선은 반드시 중단되며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거나 쓸데없는 반작용을 촉발하면 현상 유지에 필요한 정신력마저 유출됨으로써 퇴보가 시작된다. 이런 원리를 알면 문명의 역사가 명료해진다. 기후, 토양, 지형이 유리하여 인구가 증가하더라도 흩어지지 않고 같이 살 수 있는 것, 그로 인해 최초의 문명이 자라난 곳은 작은 규모의 여러 사회가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다양한 모습을 지니다가 나중에 통일되어 긴밀한 어울림을 갖게 된 곳에 비해 진보에 대한 내부 저항이 규칙적이고 철저하다. 유럽의 후기 문명에 비해 초기 문명이 갖는 일반적인 특성은 이 사실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동질적인 사회는 처음부터 관습, 법, 종교 등이 달라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겪지 않고 발전하여 보다 균일한 모습이 된다. 말하자면 집중시키려는 힘과 현상을 유지하려는 힘이 함께 잡아당긴다는 것이다. 경쟁적인 여러 족장이 서로를 견제하는 일도 없고 다양한 신앙의 성직자들이 서로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는 일도 없다.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 부와 지식이 하나의 중심지에 집중하게 된다. 세습군주와 세습 성직자를 낳는 동일한 원인에 의해 공예인이나 노동자도 세습화하며 이로 인해 사회가 여러 신분으로 갈라진다. 어울림을 통해 자유롭게 된 그리하여 진보를 위해 투입될 수 있었던 힘은 이렇게 소모되며 장벽은 점점 높아져서 미래의 진보를 가로막는다. 대중이 가진 여분의 에너지는 사원, 궁궐, 피라미드 등을 짓거나 지배층의 사치와 허영을 만족시키는 데 낭비된다. 여유 계층 중에 개선을 이루려는 욕구가 싹튼다고 해도 혁신으로 이어질까 두려워서 억제되고 만다. 발전하던 사회는 마침내 정지하여 현상 유지에 급급하게 되고 더 이상의 진보를 허용하지 않는다. 문명이 완전한 화석 상태에 도달했을 때 그 기간이 얼마나 계속될 것인가는 외부 원인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성장하는 사회 환경에 대한 강철 같은 굴레는 개선은 물론 사회 해체력까지도 묶어두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는 매우 쉽게 정복할 수 있다. 대중은 희망 없는 노동 속에서 수동적으로 순종하는 데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정복자가 지배층의 자리를 빼앗기만 하면 예를 들어 힉소스가 이집트를 정복하듯이 타타르족이 중국을 정복하듯이 나머지 모든 일은 전과 다름없이 계속된다. 반면에 정복자가 약탈하고 파괴한다면 궁전과 사원은 폐허가 되고 인구는 희소해지고 지식과 예술은 사라지고 만다. 유럽 문명은 이집트 문명과 유형이 다르다. 유럽 문명은 동질적인 사람들이 처음부터 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조건 하에서 발전해온 문명이 아니고 서로 떨어져서 독자적인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어울림에서 생긴 문명이며 작은 조직 단위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 곳에 권력과 부가 집중될 수 없었다. 그리스 반도는 지형상 초기에
여러 개의 작은 사회로 분리되어 있었다. 소규모 공화국 내지 왕국이 에너지를 전쟁에 소모하다가 전쟁이 그치자 평화로운 상업적 협동 관계가 확대되어 문명의 불길이 타올랐다. 그러나 어울림의 원리는 그리스를 내전에서 구할 만큼 강렬하지 못했으며 내전이 정복에 의해 종식되자 불평등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그리스의 용맹, 예술, 문학은 과거지사가 되고 말았다. 로마 문명의 발흥과 확대, 퇴조, 몰락도 이와 같이 어울림과 평등이라는 두 가지 원리의 작용으로 볼 수 있다. 두 원리가 조화되면 진보가 이룩된다. 이탈리아의 독립농민과 자유시민의 어울림에서 출발한 로마. 적대하던 여러 민족을 정복을 통해 공통의 관계 속에 불러들여 새로운 활력을 얻은 로마는 힘으로 세계를 평정하여 평화를 구현하였다. 그러나 불평등 경향이 처음부터 실질적 진보를 방해했고 그 경향은 로마 문명의 확대와 더불어 커졌다. 동질적인 문명은 관습과 미신이라는 강력한 굴레를 통해 화석화되어 갔으나 로마 문명은 달랐다. 이 굴레는 사람들을 복종시키기도 하고 동시에 보호하기도 했으나 어쨌든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평화를 유지하였다. 로마 문명은 부패를 통해 쇠퇴하고 몰락하였다. 고트족이나 반달족이 로마 군대의 방어선을 분쇄하기 훨씬 전에 심지어 로마의 세력권이 팽창하고 있을 때에도 이미 로마의 심장부는 죽어 있었다. 대토지 제도가 이탈리아를 망쳐 놓았던 것이다. 로마는 불평등으로 인해 힘이 고갈되었고 활기가 죽어버렸다. 정부는 전제주의 체제로 바뀌었고 황제가 암살되는 일도 있었지만 전제 정부는 견제되지 못했다. 애국심은 노예 근성으로 바뀌고 극도의 죄악이 공공연히 횡행하였다. 문예는 유치해지고 학문은 잊혀져 갔다. 전쟁이 없어도 비옥한 땅이 황폐하게 변했다. 모든 곳에서 불평등으로 인해 정치적, 정신적, 도덕적, 물질적 쇠퇴가 나타났다. 로마는 외부의 야만족에게 정복을 당하여 멸망했다기보다 내부에서 생긴 야만성에 의해 멸망한 것이다. 로마의 쇠퇴는 이탈리아 지역에서는 독립농민 계층을 노예와 농노로 대치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원로원의 귀족 가문이 대토지를 형성해버린 체제가 낳은 필연적 결과였다. 현대문명의 우월성은 어울림의 신장과 더불어 평등이 신장했다는 데 기인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작용하였다. 하나는 집중되었던 권력이 유럽 북방민족이 이동해 들어옴으로써 수많은 소규모 중심으로 분산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의 영향이다. 민족 이동이 없었다면 동로마 제국은 화석화되고 서서히 쇠락했을 것이다. 동로마 제국에서는 교회와 국가가 긴밀히 결합되어 있어서 외부의 힘이 내부의 전제를 풀어주지도 못했다. 그리고 기독교가 아니었다면 어울림 내지 개선의 원리가 결여되어 야만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족장이나 절대 소유권을 가진 지주들이 곳곳에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서로 견제가 되었다. 이탈리아 도시들은 과거의 자유를 되찾았고 자유도시가 설립되었고 마을 공동체가 뿌리를 내렸으며 농노는 경작하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 게르만 시대의 평등관념이 분산되고 해체된 사회에 효소처럼 작용하였다. 사회가 수많은 부분으로 나누어졌지만 긴밀한 어울림이라는 관념은 여전히 존재하였다. 그런 관념은 세계 제국의 추억 속에 또는 세계 교회의 모습 속에 남아있었다. 기독교는 부패한 문명을 거치면서 왜곡되고 뒤섞이기도 했다. 이방의 신을 신전에 모시기도 했고 이방의 의식이 가미되기도 했고 이방의 관념이 교리에 침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간이 평등하다는 기독교의 본질적 관념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문명의 초기에 두 가지 중요한 제도, 즉 교황 제도와 성직자 독신 제도가 생겼다. 교황 제도는 영적 권력이 세속적 권력과
동일한 집단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성직자 독신 제도는 모든 권력이 세습되고 있던 시대에 성직자라는 특권 계층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교회는 노예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하나님의 정전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금욕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종교회의를 열었고 교회의 칙력은 국경을 초월하여 효력을 가졌다. 또 어떤 오만한 사람이라도 미천한 출생의 한 존재, 즉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으며 주교는 서품에 의해 가장 높은 귀족과 같은 지위에 올랐으며 종 중의 종이라는 공식 직함을 가진 어느 평범한 어부의 후예가 국가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였고 각국의 왕은 그의 등불을 들어주었다. 이와 같이 교회는 갖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울림의 촉진자였고 인간의 자연적 평등의 증인이었다. 기독교회 초기의 어울림과 해방이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을 때, 즉 교회가 튼튼하게 결속하고 교회의 가르침이 세계에 퍼졌을 때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정신이 교회 내부에서 배양되었으며 교회는 이 쇠사슬로 인간의 마음을 속박하려고 했었다. 유럽의 대부분 지역에서 교회가 분열되었다. 유럽 문명의 발생과 성장은 아주 방대하고 복잡한 주제이기 때문에 몇 문단 정도로 모두 다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을 보든 그 줄거리만 보든 사람이 더 긴밀하게 어울리고 더 평등해짐에 따라 사회의 진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유럽의 예에서 알 수 있다. 문명은 협동이다. 문명의 핵심 요소는 화합과 자유이다. 도시의 인구 규모나 밀도가 커지는 가운데 어울림이 확대되었고 또 상업의 성장과 교육의 다양화로 멀리 떨어진 도시가 긴밀히 연결됨으로써 어울림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법이나 도시법이 발달하였다. 신체와 재산이 더 잘 보호되고 개인의 자유가 신장되었으며 정부도 점점 민주화되었다. 요약하자면 생명, 자유, 행복 추구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더 많이 존중되었다는 것이다. 서구 문명이 과거의 어느 문명보다 더 위대하고 우수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변화에 있다. 또 사람의 어울림의 확대는 정신력에 자유를 주어 무지의 베일을 걷어 올림으로써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정신적 능력에 의해 인간은 천체의 궤도를 측정하고 물방울 속의 미생물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은 인간에게 자연의 신비로 통하는 문을 열어주고 잊혀진 과거의 비밀을 캘 수 있게 해주며 인간의 육체적 힘을 대폭 보완해주고 수많은 발명을 통해 생산력을 높여준다. 숙명론의 영향이라고 지적한 바 있지만 요즘 문헌에는 전쟁과 노예 제도가 인간 진보의 한 방법이 된다고 하는 견해가 흔히 나타난다. 그러나 전쟁은 어울림의 적이다. 전쟁은 더 큰 전쟁을 예방하거나 또는 반사회적 장벽을 무너뜨리는 경우에만 진보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장벽은 그 자체로 하나의 소극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노예제도가 어떻게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자유는 평등과 동의어이다. 아득한 원시 시대부터 자유는 진보에 대한 자극제였고 진보의 조건이었다. 콩트는 노예 제도로 인해 식인 풍습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인류가 구운 돼지 맛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한 엘리야의 유머처럼 비현실적인 이야기이다. 이것은 아주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예를 들면 절박한 물자 부족 상태나 지극히 잔인한 미신이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나타나지 않는 어떤 성향을 인간의 원초적 충동이라고 가정하며 가장 저급한 상태에서도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높은 인간이 짐승에게서도 볼 수 없는 식성을 천성으로서 가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노예 제도가 노예 소유자에게 개선에 필요한 여가를 줌으로써 문명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생각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노예 제도는 어떤 경우에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또 도움이 될 수도 없었다.
주인 한 명과 노예 한 명만으로 이루어진 사회이든 주인 1000명과 노예 수백만 명으로 이루어진 사회이든 노예 제도에는 반드시 인간 능력의 낭비가 수반된다. 노예 노동은 자유 노동보다 생산성이 뒤떨어지며 주인의 능력도 노예를 관리하고 감시하느라고 낭비되어 진정한 개선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만다. 노예 제도는 인간의 자연적 평등을 부정하는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진보를 방해하고 억제한다. 노예 제도가 사회 조직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 할수록 개선은 그만큼 더디게 된다. 고전 시대에 세련된 문학과 미술을 탄생시킨 정신력으로도 현대 문명의 특징이라고 할 위대한 발견과 발명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보편화된 노예 제도에 있음이 분명하다. 노예 소유 국민이 훌륭한 발명을 이룬 예가 없다. 노예 제도를 유지하는 사회의 상류층은 사치스럽고 세련된 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발명의 능력을 갖지는 못한다. 노동자를 무시하고 노동의 결과를 수탈하는 제도는 발명력을 말살하며 발명과 발견이 있더라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게 한다. 땅에서 보물을 캐고 공중에서 힘을 뽑는 재능을 개발하는 마술적인 힘은 오직 자유만이 가지고 있다. 인간 진보의 법칙은 도덕 법칙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정의를 촉진하고 권리의 평등성을 존중하며 개인의 자유는 타인의 동등한 자유에 의해서만 제약되도록 하는 사회 제도는 문명을 발전시킨다. 사회 제도가 이렇지 못하면 문명의 발전은 중단되고 퇴보한다. 1800여 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가난한 어부와 유태 농민에게 가르쳤던 단순한 진리 이상의 교훈을 정치 경제학과 사회과학이 가르칠 수는 없다. 이 단순한 진리는 이기심에 의해 변질되고 미신에 의해 왜곡되는 수는 있지만 인간의 영적인 열망을 담아내기 위해 애를 써온 모든 종교의 밑바닥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